안녕하세요. KBC 건강클리닉 김원영입니다. 최근 대상포진으로 진료받는 환자 수가 해마다 8.3%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옷깃만, 아니 바람만 스쳐도 아픈 피부병. 오늘은 내과 전문의 한정열 원장님과 함께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대상포진 하면은 이게 굉장히 통증이 심한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이 먼저 되거든요. 대상포진 어떤 질환입니까? 네, 대상포진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에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의 피부에 발진과 수포가 생기는 아주 통증을 동반하는 피부 질환,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대상포진 병명이 의미하듯이 포진 그러면 물집이 생기는 수포를 말합니다. 이 수포가 띠를 이루면서 생긴다 해서 대상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그러면은 빨간 발진과 수포가 띠를 이루면서 생기는 통증을 동반하는 피부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을 따라서 대상포진이 생기기 때문에 되게 보면은 대상포진은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에 이런 빨간 발진과 수포가 생기고 이러한 것이 특징적으로 되게 가슴 쪽에 많이 생기고요. 얼굴 쪽에도 많이 생깁니다. 물론 신경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대상포진이 생길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가슴 쪽이나 얼굴 쪽에 생기면 통증이 상당히 심하게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상포진은 피부에 생긴 통증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집이 잡히는 띠 모양으로 생기는 피부 질환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예. 그렇다면 원장님 대상포진 왜 생기는 겁니까? 대상포진은요. 어렸을 때 되게 수두에 감염이 되고 이 수두 바이러스의 생존 전략입니다. 수두 바이러스의 생존 전략으로 신경절로 이제 수두가 낳고 난 다음에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을 하게 됩니다. 잠복을 한 자리에서 신체의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은 재활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재활성화가 일어나면서 신경절로 유입하는 그 신경 그쪽 부위로 해서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에 이게 피부에 발진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수두의 형태로, 나이가 들어서는 대상포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이 생기려면은 우선은 수두에 걸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약화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면역이 약화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죠. 면역의 정도를. 그렇기 때문에 되게 나이가 들어가면 면역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때 몸 안에 이미 들어있었던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를 일으키면서 대상포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두와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동일한 바이러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수두를 일으켰던 바이러스가 잠복돼 있다가 어른이 됐을 때 다시 재활성화돼서 생기는 질환. 그걸 대상포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럼 원장님 대상포진은 어떤 사람에게 잘 생깁니까? 대상포진은 일단은 신경이 있는 모든 곳에 생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상포진이 잘 생기는 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오늘 놀랍게도요, 이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12살 된 아기가 왔어요. 대상포진으로. 제가 본 아이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아이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은 누구에게나 다 생길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대상포진이 잘 생기는 경우를 보면은 50세 이상입니다. 나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이 남성보다는 대상포진이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스트레스가 많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대상포진이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수두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대상포진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수두를 앓은 적이 있다 그러면은 더 대상포진이 잘 생길 것입니다. 내과적인 질환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호흡곤란이 생기는 병인데요. 이러한 병이 있는 사람들이 대상포진이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50세 이상의 여성이기 때문에 폐경 이후 여성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 내과적인 질환으로 혈압이나
당뇨,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이런 만성 질환을 갖게 되면 면역이 쉽게 약화되기 때문에 이럴 때 대상포진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예. 이제 수두와 대상포진은 같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수두는 2군 법정 전염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대상포진도 전염이 되는 질환입니까? 예, 대상포진은 어른들끼리 이렇게 만져서 전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몸속에 이미 들어와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포진을 만진다고 해서 전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두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소아가 대상포진 물집을 만지게 되면 수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대상포진이 생기게 되면 소아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그 수두가 이렇게 생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피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예. 최근에 이제 대상포진 그 환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대상포진이 발병하는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대상포진은 성인에게서 많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성인 3명 중에서 1명이 대상포진에 걸린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유병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미국 자료이긴 한데요. 4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있는가를 보는 수두 항체 검사를 해보니까 99.5%, 그러니까 거의 전부가 수두 바이러스를 몸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신경절 속에 이렇게 잠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예외 없이 대상포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은요, 최근 5년 사이에 대상포진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37%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마도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로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포진 유병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두 항체 양성률은 어떨 것인가를 본 연구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체가 있다 그러면은 그 병을 이겨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두 항체는 다릅니다. 수두 항체는 수두에 걸려서 몸 안에 수두 바이러스가 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수두 항체입니다. 그래서 수두 항체 양성률을 보니까 40세 이상에서는요 90% 이상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수두 항체 양성률이 대부분 40세 이상이면 90에서 100%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누구나가 다 수두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재활성화되어서 대상포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령에 따른 대상포진의 유병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으면 대상포진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이 자료를 보아도 나이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지속적으로 대상포진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아래는 2003년이고요. 그 위쪽은 2007년인데요. 해가 갈수록 대상포진의 유병률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점차 많아지고요. 나이가 들수록 대상포진의 유병률은 더 높아집니다. 유병률은 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0대 이상부터서는 대상포진 발생률이 쭉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60대, 70대, 80대까지 꾸준히 대상포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자료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최근 5년 동안에 대상포진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최근 5년 사이에 37%나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런 그 대상포진으로 인한 진료비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대상포진은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생깁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대상포진 유병률이 1.5배입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대상포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자료인데요. 여성이 남성보다도 대상포진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대상포진은 몸 안에 잠복하고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월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 자료를 보면은 특별히 그 여름철에 대상포진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대상포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령대에서 잘 생기고 계절적으로도 어느 때 잘 생겼어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바이러스 질환인 경우, 예를 들어서 A형이나 B형 바이러스 간염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자연히 낫게 되면서 항체가 생겨서 그렇죠. 다시 질환에 걸리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러면 이 수두 바이러스 대상포진에 의해서 대상포진을 앓고 난 후에 그 후에는 다시 이 병에 걸리지 않게 되나요? 아니면 다시 또 재발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수두를 걸렸기 때문에 대상포진에 안 걸릴 것 같죠. 왜냐하면 수두를 앓고 난 다음에 수두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체에 걸면 어떤 병을 이겨내는 힘이잖아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수두에 걸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수두를 앓은 사람들은 대상포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검사하는 수두 항체라고 하는 것은 수두에 걸려가지고 있다를 나타내는 것이지 이것이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항체라는 뜻은 아닙니다. 즉, 이 보호 항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B형 간염을 앓고 난 다음에 생기는 항체는 보호 항체입니다. B형 간염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지만 수두를 앓고 난 다음에 생기는 수두 항체는 현재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있다를 보여주는 그런 항체입니다. 그래서 수두를 어렸을 때 앓고 성인이 돼서는 대상포진의 형태로 재발을 하게 되는데 대상포진을 앓고 난 다음에도 다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숨기 때문에 다시 언제든지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상포진을 앓고 난 사람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대상포진의 재발에 대해서 미국에서 한 연구가 있습니다. 보니까 대상포진의 재발은 여성에서 훨씬 더 많습니다. 여성에서 대상포진이 많기도 하지만 재발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오래 지속된 경우, 대상포진을 앓을 때 통증이 오래 지속된 경우에 대상포진의 재발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면역 저하자인데요. 이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포진이 생기는 것이 면역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것이라 면역 저하자, 예를 들어서 장기를 기증받아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다거나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거나 이러한 그 면역 저하자에서는 대상포진의 재발이 더 많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대상포진과 수두가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대상포진과 수두는 같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수두와 대상포진과의 관계를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수두 바이러스,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같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이제 수두로 앓게 되지만 나이 들어서는 똑같은 바이러스에서 대상포진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이렇게 수두를 전신적으로 앓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수두가 나으면서 수두 바이러스 생존 전략으로 이 바이러스들이 신경절에 숨습니다.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신체의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은 재활성화를 일으키면서 대상포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두하고 대상포진은 똑같은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수두 바이러스, 다른 말로 대상포진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번 준비된 자료를 보면은 수두는 전신적으로 생기는 피부 질환입니다. 열이 있고 아주 쉽게 낫을 수 있는 병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수두 예방 접종이 나와서 수두를 앓는 소아를 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두는 전신적으로 생기게 되고요. 발진이 있고 수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몸통에서 생겨가지고 사지로 번져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대상포진은 이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다시 재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신경절이 지배하고 있는 그 피부에 이렇게 피부 발진과 물집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병변은 신경애가 있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피부병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대상포진입니다. 수두와 대상포진의 관계는요, 같은 바이러스에서 어려서는 수두로, 나이 들어서는 대상포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수두가 걸린 적 있으면 대상포진도 더 잘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심한 통증 대상포진에 대해서 내과 전문의 한정렬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제 그 대상포진이 잘 생기는 부위 또 증상이 어떤 것인가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은 대개 병원을 방문할 때 보면 피부에 빨간 발진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물집이 생기면서 통증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은 병원을 방문할 때 본인이 진단명을 붙여가지고 옵니다. 대상포진이라고. 워낙 그 통증이 유명한 그 피부병이라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으로 병원에 오게 되면은 약을 사용하다 보면 일주일 정도 항바리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수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름이 차게 됩니다. 농포로 바뀌게 되고요. 그 위쪽에 이렇게 딱지가 않게 됩니다. 까만 가피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떨어지면서 피부에 흉터를 남기면서 대상포진은 낫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2주 또는 4주면 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피부에 발진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쪽 부위가 콕콕 쑤시면서 굉장히 아픈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다른 병이 있는가를 보고 다른 병을 다 배제하였다면 대상포진으로 생각하고 빨리 대상포진 치료를 하는 경향입니다. 그것은 대상포진은 낫고 난 후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생기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해서 나중에 생기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변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상포진이 의심이 되면 바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은 앓을 때뿐만 아니라 앓고 난 후 3개월이 넘어서도 대상포진 후 지속이 되게 되면 통증이 지속이 되게 되면 그때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굉장히 유명한 만성 통증입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 때문에 대상포진은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상포진이 잘 생기는 부위를 제가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아마 임상에서 볼 때는 가슴 쪽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신경이 분포하게 되는데요. 이 분포하는 신경 영역을 따라서 피부 발진이 생기기 때문에요. 띠를 이루듯이 이렇게 물집이 생기게 됩니다. 가슴에 많이 생기고 배에도 생겨 있고 이 그림에서 보면 사진에서 보면 뒷목에도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피부 병변을 보게 되면은 밑에 신경염이 생기면서 그 위쪽에 있는 피부에 이렇게 빨간 이 발진이 생기면서 이 발진 위로 이게 수포가 생기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고름이 차 있는 것처럼 농포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게 더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딱지가 지면서 흉터를 남기면서 남게 되는데요. 되게 그것이 2주 내지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부하고 이 가슴 쪽으로 생겨 있는 대상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피부병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다른 피부병은 가렵다고 하는데요. 대상포진은 물론 가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이 통증을 동반하게 되고 우리가 몸을 딱 절반으로 나누었을 때 한쪽만 이렇게 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쉽게 대상포진은 진단을 붙일 수가 있죠. 여기도 이 가슴하고 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대상포진이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경 지배 영역을 따라서 피부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쪽 가슴으로 피부병이 생겨 있는 것을 대상포진이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등 쪽에서 견갑골, 부채뼈를 중심으로 이 대상포진이 생겨 있으면서 팔 쪽으로 이렇게 신경의 지배를 따라서 피부 병변이 생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리 쪽에도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상포진은 신경이 존재하는 어디든지 다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얼굴 부위로 대상포진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대상포진의 10에서 25%는 얼굴로 대상포진이 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합병증을 남길 수가 있는데요. 눈으로 이렇게 대상포진이 오게 되면은 나중에 낫고 난 다음에도 그 흉터 때문에 반복되는 안과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심하게는
각막을 침범한다거나 할 때는 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극심한 통증과 피부 병변을 보면은 쉽게 진단할 수 있지만은 아주 드물게는 피부 병변이 생기지 않고 통증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대상 그런 포진이 생기기 경우에는 전에. 다른 질환이 아니다는 것을 판별해 낼 수 있다면은 대상포진으로 보고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네, 지금은 적극적으로 좀 치료합니다. 예. 왜냐하면 앓고 난 다음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생기게 되면 그분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요. 다른 질환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외하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포진이 생겼을 때 네,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대상포진을 예방하지 못해서 대상포진이 생긴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만 가지고 병원에 오더라도 다른 질환이 배제되면은 대상포진으로 생각하고 빨리 항바이러스제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대상포진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합니다. 폐렴이다 그러면은 특히 이것이 세균에 의한 폐렴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을 하죠. 그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합니다. 항바이러스제 그러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내과에서는 만성 B형 간염과 C형 간염을 치료할 때 항바이러스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바이러스 질환일 때는 항바이러스제를, 그다음에 세균이 원인 질환일 때는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상포진을 치료할 때는 우리가 항바이러스제를 대략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대상포진은 상당히 심한 통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증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대상포진 신경통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것은 신경병증성 통증을 치료하는 좀 특별한 진통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포진은 의심이 되면 빨리 치료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원장님, 이때 대상포진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외래에서 그냥 치료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꼭 입원이 필요한 병인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외래에서 그냥 항바이러스를 주게 되면은 치료가 잘 됩니다. 특히 이제 조기에 왔으면 좋죠.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눈 대상포진이 왔다. 이런 경우에는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병원가에서 치료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안과하고 협진이 가능한 종합병원으로 보내서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입원하지 않고 치료할 네. 수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중대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은 입원을 권유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대상포진은 처음부터 이야기하실 때 합병증을 남길 수 있다고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시거든요. 네. 예, 대상포진 후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걸 한번 준비된 자료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대상포진의 합병증은 가장 유명한 것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대상포진은 나섰는데 콕콕 쑤시는 그 아픈 통증, 아주 극심한 통증까지 생기기도 하는데 이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대상포진을 앓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났음에도 계속 그 통증을 호소할 때는 그것을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만성 통증의 아주 대표적인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포진이 눈으로 오게 되면은 눈에 합병증이 오죠. 그 다음에 귀로 오는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청력을 소실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 쪽으로 올 때는 안면신경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상포진을 앓고 난 다음에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왔었을 때 특히 뇌졸중의 위험이 많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준비된 자료를 보면 대상포진을 앓을 때 그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96%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상포진을 앓을 때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그중에서 42%는 아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대상포진에 의한 통증이 심각하느냐 보면은 밑에 보면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분만통, 굉장한 통증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애 낳는 고통이라 하죠. 분만통보다 더 심하고요. 암에 의한 통증보다 더 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콕콕 쑤시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칼로 베는 것 같다,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다, 그리고 뜨거운 불에 딘 것 같다, 이런 굉장히 심각한 그런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합병증으로는 대상포진을 알 때, 이 눈 대상포진을 앓게 되면은 약 10에서 25% 환자는 눈 대상포진을 앓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다 낫고 난 후에도 만성 재발성 안 질환이 생기고 시력 상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귀로 오게 되는 경우는 청력 소실도 올 수 있고 안면신경 마비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한 저널을 보게 되면은 대상포진 치료를 받은 환자에 있어서 뇌졸중, 그러니까 중풍이죠. 중풍의 위험이 약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눈 대상포진을 앓게 되면은 뇌졸중의 위험이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경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신경 주변에 있는 혈관도 같이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에 만약에 동맥경화증이 와 있다 그러면은 혈관 염증이 생기면서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합병증 외에도 2차적으로 정신적 합병증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대상포진 신경통은 굉장히 심해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생기게 되면은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입을 때 옷이 스쳐도 아픕니다. 굉장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샤워도 할 수 없겠죠. 이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이러한 것이 계속되다 보면 이제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통증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만성 통증을 갖게 되면 환자들이 우울한 감에 우울증이 많이 빠지게 되죠. 그리고 통증 때문에 잠자기도 좀 어렵습니다. 자다가 통증 때문에 깨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불면이랄지 불안, 우울이 계속되면서 사람이 상당히 황폐화되는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합병증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흔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위험한가요? 가장 흔한 것은 아무래도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되겠습니다. 그 흔한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대라면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아지는데 70대라면 약 20%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남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위험한 합병증요. 예. 이것은 아무래도 눈으로 오는 대상포진이 시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무서울 것 같고요. 보여드린 것처럼 대상포진이 눈 위치로 왔었을 때 뇌졸중이 또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심각한 합병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옛날에 저희 아는 선배께서 대상포진을 앓았는데 안면 쪽으로 대상포진이 왔었거든요. 근데 저녁에 자다가 통증이 심해서 일어나서 벽에다가 머리를 박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상포진만 생각하면은 그 통증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그렇죠. 통증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 그래서 대상포진은 통증에 관한 슬라이드를 영상을 하나 준비했다고 하시던데.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대상포진의 통증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동영상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상포진 통증의 동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두 분입니다. 밑에 그 자막이 있는데요. 대상포진의 통증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대상포진을 앓게 되면 96%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특히 그중에 42%는 아주 극심한 통증인데요. 분만통보다 더 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대상포진의 통증은 관절염, 분만통, 수술 후 통증보다도 훨씬 더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포진은 수두를 앓은 사람에게 생긴다라는 것이고 최근 우리나라에 대상포진이 증가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일 무서운 합병증인 눈으로 오는 합병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숯이 살에 닿은 것처럼 아프다고 하는데요. 된 것처럼 아프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이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대상포진 환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더 잘 걸릴 수 있나요? 그런 군들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대상포진 유병률이 쭉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년 대상포진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포진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대상포진을 앓을수록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측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대상포진에 신경통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70세 이상이면 약 20% 정도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을 앓은 급성기 때 대상포진의 범위가 클수록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생기고요. 또 통증을 심하게 앓은 사람일수록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대상포진 자체가 이게 연령이 높을수록 잘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연령이 높을수록 신경통이 합병증으로 잘 그렇죠.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피부 질환의 범위와 통증의 정도가 심할수록 신경통이 더 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원장님,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대체 왜 생기는 거죠? 그것은요. 우리가 이제 신경 걸면은 우리 몸에 생긴 자극을 전달하는 통로이죠.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이 신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극을 통증으로 바꿔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에만 염증이 와 있는 게 아니고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원래 그 잠복에 있었던 신경절 가까이는 척수가 있습니다. 척수까지 같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대상포진을 앓게 되면 누구나 다 대상포진 신경통을 앓게 되는데요. 급성기 때 앓았던 것 말고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통증이 남아있을 때 그때 이것을 대상포진 후 신경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신경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신경통이 더 심하다고 네네.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극심한 통증 대상포진에 대해서 내과 전문의 한정열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제 대상포진 통증이 심하다는 것이 계속 누누이 지금 강조해 주고 계시는데요. 네. 이 참기 힘든 대상 통증을 안겨주는 대상포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네. 예방이 중요하죠. 치료보다는 항상. 네. 그러려면은 어려서 수두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수두 바이러스가 성인이 되어서는 이제 대상포진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몸 안에 수두 바이러스가 있는가를 조사해보는 수두 항체 검사를 해보면 90% 이상에서 수두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습니다. 미국 경우에서는 99.5%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두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역이 떨어지지 않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는 방법인데요. 이 또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50세 이하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상포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나이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예방 방법으로 선택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결국에는 예방접종입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못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기 항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가장 예방에 중요한 게 이제 예방접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즘에는 어른들도 성인 예방접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네네. 성인 예방 접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성인 예방 접종에는 독감, 매년 겨울철에 하는 계절 독감 예방 접종이 있고요. 그리고 10년마다 하는 파상풍 예방 접종이 있죠. 그리고 B형 간염 예방 접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포진 예방 접종이 있고, 폐렴 예방 접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 접종들은요, 우리나라 대한감염학회에서 추천하는 성인 예방 접종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성인 예방 접종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인 예방 접종은요, 이제까지는 소아 예방 접종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성인 예방 접종도 이제 점차 더 중요해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고령 사회로 곧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 저하 인구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면역 저하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성인 예방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들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현재 예방 접종으로 지구상에서 없어진 질환이 있습니다. 천연두죠. 예, 천연두가 없어졌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소아마비 보고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 질환들이 이제는 없어진 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B형 간염에 있어서는 아주 그 예방 접종을 잘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10대의 B형 간염의 유병률은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0명당 1명밖에 안 되죠. 그런데 40대, 50대는 상황이 다릅니다. 약 5% 정도가 B형 간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이 좀 지나게 되면은 B형 간염은 아마 아주 희귀한 병이 될 것입니다. 물론 난치병은 아닙니다. 현재는 항바이러스들이 나와 있어서 B형 간염도 C형 간염도 이제 잘 조절할 수 있는 병이 되었죠. 그래서 B형 간염처럼 성인 예방 접종을 잘 하게 되면, 소아이기도 하지만은 잘 하게 되면은 그 질환을 우리가 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방 접종 하면은 소아 예방 접종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성인에서도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은 특히 사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예방 접종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방 접종을 해서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성인 예방 접종도 단순히 소아 예방 접종은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목적이었다면은, 네. 요즘은 이제 성인 예방 접종은 어떻게 보면은 B형 간염도 궁극적으로는 B형 간염이 간암을 유발한다고 봤을 때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예. 중요성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부터 쭉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경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은요, 47세였습니다. 50세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남자의 평균 수명은 77세, 여자는 84세였습니다. 그러면 60년 사이에 남자는 30년을 더 살게 되고 여자는 37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생명 연장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현대의학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이 도입된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의료 발전에 중요한 것을 한번 봐보면 항생제가 있죠. 페니실린 잘 알죠? 항생제가 있고 또 마취가 있습니다. 마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술할 수 있게 되고,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기면 안 되겠죠. 마취와 항생제가 있음으로 해서 수술이 가능해졌고, 수술할 때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데요. 만약에 정맥 주사가 없다면 우리가 수혈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정맥을 통한 수액을 주사할 수 없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져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치료 면에 있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중요한 것이 되었지만, 이거와 또 다른 축이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이 보건의료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암 예방접종이라 불리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B형 간염 예방접종이 말씀하신 대로 간암을 예방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B형 간염의 대부분은 간 경화를 거쳐서 간암이 생기죠. 그래서 B형 간염에 걸리지 않으면 간암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간암 예방접종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요. 또 자궁암 예방접종이란 말 들어보셨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인데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가 파필로마 바이러스인데요. 우리말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맞게 되면은 또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암 예방접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성인에게 권장하는 예방접종이 대개 이렇게 있는데요. 제일 밑에 보면 대상포진 있죠. 대상포진은 60세 이상의 성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60세 이상이 맞을 수 있는 접종을 했었는데요. 이제 50세에서 60세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또 임상이 끝나서 여전히 더 효과적이고 해서 효과적이고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대상포진은 50세 이상에서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인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현재는 이제 고령화 사회죠. 고령 사회로 가면서 면역 저하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성인 예방접종은 소아 예방접종과 다르게 접종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인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사망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단순히 독감만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독감에 걸리게 되면은 고열이 생기잖아요. 고열이 생기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되면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 공급을 하고 있는 심장 바깥쪽에 있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는 사람들은 급작스럽게 급성 심근경색이 생겨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은 단순히 독감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백신입니다. 폐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분들은 폐렴으로 사망하신 분들입니다. 유명한 배우, 그리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앙드레 김 디자이너,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 이런 모든 분들도 폐렴으로 결국엔 돌아가셨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 그러면은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으면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들 모르지만 기저질환들이 다 있었겠죠.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폐렴에 걸리면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폐렴 예방접종도 꼭 필요하고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그 질환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사망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장포진의 예방접종의 중요성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은 대상포진을 앓는 그 기간 동안에 통증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참을 수가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대상포진을 앓게 되면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생기기 쉽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한번 생기게 되면은 이 통증이 수개월, 경우에 따른 수년이 지속되는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대상포진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예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나이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상포진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그 후에 신경통이 남을 수 있고 신경통의 치료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예방접종이 더 효과적으로 그것을 차단시켜 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성인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아까 설명해 주신 성인 예방접종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은 어떤 걸 맞으셨나요? 거기에 있는 것은 다 맞았습니다. 제가 50세가 넘었기 때문에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하였고 폐렴 예방접종도 하였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화상풍 예방접종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독감 예방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야말로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아주 저렴한 노년을 대비하는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원장님께서 예방접종을 직접 다 맞으셨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도 예방접종을 이렇게 권유하는 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권유하실 것 같은데요.
뭐 진료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편은 아니지만 시간이 있을 때는 대상 포진에 대해서 50세 넘은 분들에게는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뭐 대한감염학회에서 성인 예방접종 지침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들은 그 지침에 따라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성인 예방접종도 우리들 그 생각으로 그냥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 지침이 있죠. 어떤 각각의 질환에 대한 진료 지침이 있는 것처럼 성인 예방접종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 그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이런 데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라는 것이 입증된 것을 가지고 치료 지침을 만들게 되죠. 예방접종도 이러한 그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특히 그 산하에 있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그다음에 성인분과위원회에서 성인 예방접종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만들어내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많은 질환의 진단과 치료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 중심 의학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경험의학의 시대가 아닙니다. 근거 중심 의학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요, 많은 임상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 그 임상 중에서 가장 좋은 진단 방법과 치료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전 세계 의사들에게 이렇게 알리게 됩니다. 이것을 진단과 치료에 대한 지침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침에 따라서 의사들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양질의 진료를 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좋은 진료를 환자들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과 당뇨를 예를 든다면 고혈압과 당뇨는 그냥 혈압을 조절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병이 아닙니다. 이러한 병들을 방치했을 때는 심장질환이랄지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신장이 나빠지게 되죠. 이러한 중요한 병을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치료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병들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그 진료 지침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근거 중심 의학이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인 예방 접종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좋더라 이게 아니라 이런 지침에 따라서 몇 세 이상 예방 접종을 할 것 이런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인 예방 접종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 대상 포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예방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예방 접종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시행돼야 되는가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 포진은 성인은 평생에 3사람 중에서 1사람이 대상 포진을 앓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대상 포진을 앓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상 포진을 앓게 되는 동안에 이 아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통증이 지속이 되는 대상 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포진 후 신경통은요, 일반적인 통증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진통제로는 효과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병증성 통증에 사용하는 그런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약은요,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약제가 상당히 또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상 포진은 아무래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상 포진 예방접종의 대상은요, 우선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대상 포진이 생기기 때문에 50세 이상이 대상 포진 접종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상 포진을 맞지 못할 사람만 알면 되겠죠. 그것은 50세 미만은 맞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직 5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대상 포진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대상 포진을 앓고 있으면 맞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억제제로 치료 중인 분들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면역 억제제로 치료 중인 분들은 장기 이식을 해서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사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포진을 앓고 난 다음에는 1년 후면은 대상 포진 예방 접종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또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성인 예방 접종이 많이 있는데 한꺼번에 맞아도 되느냐?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방 접종은 우리가 이제 사백신이라 하고 이 대상 포진 백신은 생백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백신과 사백신을 같이 맞아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예방접종과 함께 접종해도 됩니다. 단지 이 다당질 폐렴 예방접종하고 함께 할 때는 한 달의 간격을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렴 예방접종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가 이제 다당질 폐렴 예방접종, 다른 하나는 이제 단백 접합 백신이 있습니다. 단백 접합 백신은 문제가 없는데요. 다당질 폐렴 예방접종은 한 달의 간격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용 설명서에 되어 있긴 한데요. 미국 예방접종위원회에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달의 간격을 두는 것이 아직은 안전하겠습니다. 예. 다당 폐렴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폐렴 예방접종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요즘 이제 그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은 다당 백신이기 때문에 그 예방접종을 하신 경우에는 한 달을 띄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지금 그 말씀드린 다당질 그 폐렴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이때 예를 들어서 이걸 맞았다 그러면 한 달 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대상포진 예방 주사를 맞으면은 몇 프로나 예방이 됩니까? 자, 상당히 궁금하신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독감을 예방접종한다 해서 100% 독감을 예방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100%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준비한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50대가 약 70%, 60세도 한 70% 가까이 대상포진을 예방하고요. 70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38%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상포진을 그야말로 예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하는 것은 약 3분의 2에서 예방을 하기 때문에 대상포진 자체를 예방하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 대상포진을 앓게 되면 대상포진은 훨씬 경하게 앓고 지나갈 수가 있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다 독감에 안 걸리는 것은 아니고 독감이 걸린다 하더라도 경하게 지나가죠. 마찬가지로 대상포진도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경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슬라이드에 나온 것은 정해진 어떤 그 뇌에서 한 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우리가 예방접종을 했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인가를 본 또 다른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대상포진을 했었을 때, 예방접종을 했었을 때 백신 효과는 50% 이상으로 나왔고요. 나머지 예방을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상포진을 경하게 앓고 그리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한정열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환절기에 대상포진은 잘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피로가 쌓이지 않게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KBC 건강클리닉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